앞서 보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목이 쏠려 있는 이 미중 정상회담, 일단 두 사람이 취임 후 첫 만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만남인데요. 미중 정상회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G2 국가의 수장이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성격이라든지 또 시진핑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세계 최강의 국가의 스트롱맨의 속칭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마초 간의 만남인데 네. 그럼 둘 간의 어떤 쟁점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그런 문제가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의 쟁점이 첨예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회담 장소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라고 하던데 미국이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정했을 때 중국 측에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소유의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의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쟁점이 되는 문제는 사실 그 문제보다는 미국에서 골프 제안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등장하면서 반부패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골프를 못 합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녹색 마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골프가. 예. 그런 걸 하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휴양지에서의 만남 자체가 다소는 시진핑한테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마 우려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트럼프 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곳이에요? 이 마라라고 이제 들은 최고급 휴양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소유의 지역이고 또 미국에서 알아주는 겨울에도 겨울의 백악관, 여름의 백악관 휴양지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최근은 들어서는 이제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에서 둘 간의 어떤 양자 간의 그 어떤 쟁점을 논의하고 또 미일 간의 어떤 논의가 골프 회동을 통해서도 진행이 됐다 해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예, 네.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또 골프 회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곳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위기를 향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부패를 얘기하고 청렴과 어떤 근검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초호화판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는 좀 어색하게 보일 겁니다. 예, 네. 중국 내에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아주 반부패 이런 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정부 등장 이후에 반부패 척결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관료들이 낙마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 문제화됐고 또 그런 것이 또 시진핑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마마라고 골프를 칠 일이 없겠네요. 네, 골프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번 만남이 외형적으로도 참 그 관심을 끄는 게 퍼스트 레이디 간의 만남. 둘 다 네. 굉장히 패션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렇죠. 펑리위안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회동인데 멜라니아 여사는 여사라고 하기엔 좀 너무 젊은 분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이 참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의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예, 또 중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을 입는데 또 이번에는 파란색을 입고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의상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출신이고 또 시진핑의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는 가수 출신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보게 되면 다 연예계와 관계가 된 듯한 그런 인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면적인 곳에 좀 치우쳐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둘이 좀 대화가 통할까요? 대화가 저는 별로 통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두 정상이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난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단이냐 아니면은 목표냐
하는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만약에 목표라 그러면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수단이라 그러면은 이 북핵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수단으로서의 어떤 북핵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쟁점 말고도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의 문제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 문제를 항상 여러 군데서 제기한 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그런 면에서 설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설득이 여의치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대로 이제 오늘 이번 만남은 약간 탐색전의 성격이 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깊이 얘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카드를 또 내놓을 수 있을지 차선책으로 어떻게 예상해 네, 주실까요?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아주 철저한 핵의 제거를 미국이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 한미 연합 훈련의 어떤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를 연관시켜서 하는데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북핵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와 연계를 시킬 텐데 예. 아무래도 미국이 주장하는 철저한 북핵의 해결을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단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각자의 어떤 제재 수위를 상당히 높은 제재 수위를 가지고 발표를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시화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네요. 중국의 역할은 물론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대북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급변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 논의가 돼서 이 부분도 좀 성과로 이뤄질지 좀 그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이 예.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기대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미 양국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어떤 사드 문제와 관계된 보복을 논의한다라는 것은 중미 간의 쟁점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인 거죠? 예, 걷다가 만약에 중국 측이 역공을 한다,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거를 대기가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사드에 대한 당위성을 미국에서는 강조를 할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한의 핵에 있다라고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도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제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간의 무역 관계를 마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를 썼습니다.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중국이 대미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그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이것이 대선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중미 간의 이 무역 환율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균형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라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고요.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과연 그 중국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중국의 선물 보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미국을 달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환율 조작이라든지 대미 무역의 어떤 역조 현상을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제시하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도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덤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율의 조작의 문제라든지 하는 다소는 좀 세부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공산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논의되는 이제 미중 무역 문제 논의가 우리 한반도 통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반제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수출의 어떤 타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무역에 그렇죠.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이 환율 조작에 있어서도 한국도 자유로운 입장이 못 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나오는 환율 조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피해를 입게 되면은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미국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 내에 상당한 경제적인 어떤 부면 효과가 초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인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딱 어떤 동등한 입장을 공고히 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신형 대국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중국 생각이 입장입니다.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예. 도전국과 패권국의 관계가 전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이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고 미국과 대등한 중국을 인정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렇죠. 아마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에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거북할 거다. 오히려 신형 대국 관계보다는 다양한 어떤 국제 관계의 어떤 변화를 협력 관계.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좀 모호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쪽이 좀 적극 추진했다고 하는데 의도가 있을까요? 잘 아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불거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대만의 예. 차잉원 총통과의 어떤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또 남중국해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다. 혹은 이거는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을 미국이 깨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다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조기에 치르고 또 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자 그리고 16일부터 18일 사이에 트럼프 정부의 가장 우리나라에 온 인사 중에 가장 높은 인사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방문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좀 다뤄봐야 우리가 될 것 일단 주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의 현안은 아무래도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서 북한의 핵 위험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방문 국가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인도네시아인데 이건 파트너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절대적인 지지를 아태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답 혹은 확신을 이들 국가들한테 전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게도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겠느냐 이런 뭐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주한 비사가 미국 대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사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안보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일단의 확신. 아마 이번 방문의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미국이 화학무기 의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에 처음으로 또 보복 공격을 그렇습니다. 가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일단 거죠. 이전 정부랑 좀 다른 어떤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이전 정부가 상당한 인내와 전략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아마 직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성격 그 자체를 대변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민주, 인권 등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시리아 문제를 통해서 미국이 과연 인권과 민주화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시리아의 어떤 반인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 혹은 거기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시의적으로 매우 적실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일본 정부 말씀하시죠. 예, 일본 정부가 오늘 그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네. 오늘 13일에 만기가 되는 어떤 대북 독자 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핵심 내용 간단히 짚어주시고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의 핵실험 1차 핵실험 이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박을 하는 그리고 해온 그 선박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에 또 실험이 있은 이후에는 예. 대북 인사와 기관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고요. 이런 5차 핵실험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위협이 되고 그리고 아태 지역에 어떤 그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대북한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